1998년 여름 지리산의 푸르른 품은 은퇴한 노부부 김민준과 이서연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수십 년간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쉼없이 달려온 그들에게 지리산은 오랜 꿈의 종착지였다. 채서 내린 서연은 맑고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남편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왔네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곳에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그리며 평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평온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역사교사로서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김민준에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꼼꼼하고 학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한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지리산으로의 이주는 그에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이곳의 역사적 자취를 탐구하고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일기장에 기록할 계획이었다. 그의 낡은 가죽 가방에는 두꺼운 역사서적 몇 권과 새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 일기장에 자신들의 새로운 삶, 지리산의 사계절, 그리고 아내의 미소를 매일 담아내리라 다짐했다. 이 기록은 훗날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유일한 단서가 될 운명이었다. 이서연은 오랜 시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온 따뜻한 여인이었다. 정작 자신의 몸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지리산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텃밭을 가꾸는 것은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다. 도시의 병원보다 자연의 품속에서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다. 남편 민주는 그런 아내의 마지막 희망을 이뤄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서연에게 지리산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마지막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깊은 연민과 슬픔을 더한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집을 지을 터를 찾기 전 계곡 근처에 한적한 곳에 임시 캠프를 차렸다. 며칠 동안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지리산의 자연을 만끽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낮에는 함께 산책하며 야생화를 구경하고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별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일기장에 서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다고 적었다. 그들의 소박한 행복은 너무나도 순수해서 곧 닥쳐올 운명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이 짧은 평화의 순간들은 훗날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아쉬움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리산의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다. 1998년 7월 말 남해안으로 북상하는 강력한 태풍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산 아랫마을 주민들은 경험적으로 다가올 폭풍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모두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민준과 서연 역시 이웃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곳이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라 생각하고 며칠만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꿈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에 거센 비바람이 그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고 후회와 미스터리만을 남겼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며 고요했던 지리산을 공포로 물들였다. 이는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다. 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역사상 최악의 집중호우 참사였다. 민준과 서연이 머물던 캠프는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무력하게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느꼈을 감정은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폭우가 멈춘 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구조대는 참혹하게 변해버린 지리산 곳곳을 헤맸지만 노부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계곡 하류에서 심하게 찌그러진 차에 발견된 그들의 낡은 자동차뿐이었다. 텐트를 포함한 모든 캠핑 장비와 부부의 소지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국은 거센 급류에 휩쓸려 시신마저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사로 사건을 잠정 종결했다. 지리산이 삼켜버린 수많은 희생자 중 하나로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는 그렇게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외동딸 김수지는 부모님의 허망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그렇게 무모하게 위험을 자초했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공식적인 수색이 종결된 후에도 그녀는 몇 번이고 지리산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가슴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풀리지 않는 의문을 동시에 묻은 채 그녀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만 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 슬픈 미스터리로 시작된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2006년 지리산 국립공원의 젊은 레인저 박지원은 여느 때와 같이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지리산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에게 이 산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8년 전 그 끔찍했던 폭우 속에서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 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무력감을 뼛속 깊이 경험했던 그는 그때 이후로 지리산에 묻힌 미해결 실종 사건들의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산에 대한 경외심을 표하는 방식이자 자신만의 속죄 의식과도 같았다. 지원의 집착은 단순한 감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비번일 때마다 낡은 사건 파일들을 뒤적이고 실종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 홀로 산을 올랐다. 동료들은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원은 멈출 수 없었다.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산으로 이끌었다. 그는 믿었다. 산은 언젠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는 그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런 집요함은 곧 8년간 잠들어 있던 비극의 진실을 깨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다. 그해 가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 뒤였다. 지원은 평소 인적이 드물어 통제된 구역을 순찰하던 중 작은 산사태로 인해 지형이 변한 것을 발견했다. 쓸려 내려간 흙더미 아래로 수풀과 흙에 뒤덮인 인공적인 무언가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리한 직감이 그의 온몸을 찔렀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그는 그것이 오랫동안 버려진 낡은 텐트의 일부임을 확인했다. 수년간의 비바람과 흙의 무게에 짓눌려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인간의 흔적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지원은 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텐트 주변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작업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거의 다 썩어버린 텐트의 입구가 드러났고 그는 안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텐트 내부는 흙과 낙엽 그리고 썩은 천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흙투성이 구석에 놓인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다. 지원은 상자를 발견한 순간 이것이 평범한 유실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상자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상자를 공원 관리소로 가져온 지원은 조심스럽게 녹슨 잠금 장치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곱게 빗질했을 여인의 머리핀, 손때 묻은 낡은 시집, 그리고 비닐에 여러 겹 쌓여 기적적으로 보존된 낡은 일기장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에는 힘있는 필체로 김민준 1998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이름과 연도를 확인하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8년 전 지리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부부 실종 사건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8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지원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촛불처럼 일렁이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한자 한자 김민준 씨가 아내를 향한 사랑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담아 써내려간 글들은 지원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노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지리산에서의 소박한 삶을 꿈꿨는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지원은 마치 자신이 그들의 행복했던 며칠을 함께 엿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평온했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폭풍우가 오기 직전 민주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근처의 작은 동굴로 몸을 피했다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역사의 한 조각을 품고 있는 중요한 유물일지도 모른다고 흥분 섞인 어조로 기록했다. 그는 이 발견이 자신들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 흥분 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그곳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밤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근처 산장 주인인 초혜 씨가 유난히 친절을 베푼다. 우리의 발견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그의 눈빛에서 선의 이면에 무언가를 본 것 같다. 이 문장은 지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노부부는 단순한 사고사였다. 하지만 이 일기는 명백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건의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지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부부가 머물렀던 캠프의 위치는 그들의 차가 발견된 계곡 하류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폭우에 휩쓸렸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다. 둘째, 친절한 이웃들로 등장하는 산장 주인 초혜 씨의 존재였다. 지원은 이 사건을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을 향한 외침이었다. 그는 밤새 수소문하여 마침내 노부부의 유일한 혈육인 딸 김수진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8년 만에 전화를 걸어 잊고 싶었을 상처를 다시 헤집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수진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차분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님의 유품인 것 같은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8년간 그녀가 겪었을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체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수진에게 그 전화는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충격과도 같았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당장 지리산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의 죽음은 결코 다친 사건이 아니었다. 풀리지 않는 의문과 미련이 8년 동안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며칠 후 지원과 수진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수진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그녀에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건넸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고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부모님의 마지막 행복했던 순간들과 아버지의 따뜻한 문장들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을 공유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수진의 얼굴은 슬픔을 넘어 분노와 혼란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기 직전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지원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8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단순한 추측만으로 인력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공식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힘으로라도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외로운 진실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일기장에 언급된 산장의 주인이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는 최현수였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낡은 산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현수는 이제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에게 놀란 기색을 보이면서도 이내 서글서글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8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한다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었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이야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아버지의 일기장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했던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자 최현수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였다. 아, 그 어르신이요? 워낙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돌멩이 하나만 봐도 신라시대 유물이라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마 산나물 같은 걸 귀한 약초로 착각하셨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지원은 최현수의 태도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대화 내내 의식적으로 수진과 지원의 눈을 피했고 유독 비가 많이 오던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아꼈다. 그가 산 사람들은 괜히 묵은 이야기를 들추는 걸 꺼려해. 산의 영혼을 방해해서 좋을 것 없거든. 그냥 돌아가서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게 산자의 도리요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조언이라기보다는 은근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의 과장된 친절 뒤에 숨겨진 차가운 벽을 느낀 것은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산장을 나온 후 수지는 지원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은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원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최연수의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그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단서는 일기장에 언급된 동굴이었다. 그 동굴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한 두 사람은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일기장의 희미한 묘사에 의지해 동굴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8년의 세월은 지리산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았다. 일기장에 묘사된 커다란 바위와 오래된 소나무는 산사태로 인해 사라졌거나 빽빽하게 자라난 수풀에 가려져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산속을 헤맸지만 동굴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체력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희망이 점점 사라지려 할 때 수지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수지나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장소 근처에 꼭 느티나무를 심었단다. 그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거든.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지원에게 전했고 두 사람은 수색 방향을 바꾸어 주변의 오래된 느티나무들을 중심으로 다시 탐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고된 수색 끝에 그들은 덩굴과 수풀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동굴은 마치 지난 8년간 아무도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기를 바랐던 것처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동굴 안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드디어 진실에 다가섰다는 희망이 뒤섞인 채 어두운 동굴 속으로 첫 발을 내디이 동굴은 깊고 어두웠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안으로 들어갈수록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서 그들은 누군가 최근에 땅을 파헤친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지원은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았다. 그는 손전등으로 동굴벽을 샅샅이 비추기 시작했고 이끼 낀 벽의 한 구석에서 인위적으로 막아놓은 듯한 작은 틈을 발견했다. 틈새를 막고 있던 돌들을 치우자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흙이 묻은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동 유물 몇 점이 고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씨가 발견했던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국보급 가치를 지닌 신라시대의 보물이었던 것이다. 수지는 아버지의 발견을 눈앞에서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의문이 그들을 덮쳤다. 부모님은 이 보물을 발견한 후 왜 사라져야만 했을까? 유물을 챙겨 동굴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산을 내려왔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현수. 그는 이 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원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최현수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8년 전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맞서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지원과 수지는 다시 최현수의 산장을 찾았다. 최현수는 예상치 못한 그들의 재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들을 맞았다. 지원은 말없이 가방에서 금동 유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최현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탐욕과 경악 그리고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의 평온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8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에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산장의 낡은 공기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참의 침묵 끝에 최현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친절한 산장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걸 어디서 찾았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봤을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쥔 채 부모님의 마지막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 혹은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원수일지도 모르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드디어 8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딸의 기억이 8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동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금동 유물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최현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친절함이 사라지고 8년간 그를 짓눌러온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소리쳤다. 당신들 뭐야? 남의 물건을 훔쳐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이미 진실의 무게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을 믿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에 당신의 친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산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제발,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딸의 애절한 절규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날카롭게 최현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의 흔들리던 눈빛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8년간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변명이 아닌 절망적인 고백이었다. 그때 난 모든 걸 잃기 직전이었소. 그는 1997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을 회상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산장은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였다.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하던 그때 그는 우연히 김민준 씨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악마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자신과 가족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그들을 해칠 생각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보물을 훔칠 생각이었다. 그는 폭풍우가 온다는 것을 기회로 삼았다.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보물을 옮겨주겠다고, 산사태라도 나면 모든 것이 묻힐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했다. 김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워낙 거센 폭풍우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현수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는 그날 밤 부부의 신뢰를 무기 삼아 그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캠프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폭풍우가 절정에 달했던 그날 밤 최현수는 부부의 텐트를 찾았다. 그는 보물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그 순간 김민준 씨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다. 민준은 자신의 일생일대의 발견을 그렇게 쉽게 남의 손에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최현수에게 날이 밝으면 직접 자신의 차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탐욕에 눈이 먼 최현수는 강제로 보물을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는 이성을 잃고 민준을 거칠게 밀쳤다. 비명과 함께 쓰러진 민준은 근처의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남편의 참혹한 모습을 본 이서연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지병을 앓고 있던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최현수는 자신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살인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이 결국 최악의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빗소리와 천둥소리만이 가득한 텐트 안에서 그는 두구의 싸늘한 시신과 피 묻은 보물을 앞에 두고 공포에 떨었다. 이제 그는 살인자였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바로 이 폭풍우였다. 하늘이 무너진 듯 쏟아지는 비와 산을 집어삼킬 듯 불어나는 계곡물. 이 모든 자연재해가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덮어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부부의 차를 몰아 일부러 불어난 계곡 근처에 처박았다. 그리고 그들의 소지품 몇 가지를 강물에 던져 마치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 위장했다. 모든 것이 사고처럼 보이도록 그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자연의 분노가 그의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조작한 후 그는 다시 캠프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을 처리했다. 그는 부부의 시신을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삶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자리에
텐트 바닥 아래에 깊이 묻었다. 그는 언젠가 일어날 산사태가 모든 흔적을 영원히 덮어주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보물을 훔쳐 산을 내려왔다. 그는 보물을 팔아 빚을 갚고 산장을 지켰지만 지난 8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지원과 수지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부모님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의해 꿈의 터전에서 살해당한 것이었다. 최현수의 자백이 끝난 후 산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원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 이미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고개를 숙인 최현수에게 조용히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8년간 그를 짓눌렀던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난 그의 얼굴에는 후련함보다는 깊은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체포는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골마왔던 상처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처럼 고요하고 서글프게 끝이 났다. 그의 탐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산장에서 그의 거짓된 삶도 막을 내렸다. 최현수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8년 전 노부부가 머물렀던 캠프터에 대한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수진과 지원은 초조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흙 속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 수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8년간의 불확실성이 끝나는 순간이자 부모님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다. 유골은 서로를 꼭 껴안으려는 듯한 자세로 발견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의지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수지는 슬픔 속에서도 한 가닥의 위안을 느꼈다. 이제라도 부모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갈 수 있게 된 것이다. 8년 만에 김민준과 이서연 부부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늦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그들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친지들과 동료들이 모여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수지는 부모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함께 꿈꿨던 지리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리산에서 직접 꺾어온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부모님의 묘비 앞에 놓았다. 비록 그들의 꿈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다. 박지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그는 8년 전 친구를 잃었던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고 마침내 화해할 수 있었다. 그는 친구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잊힐 뻔했던 또 다른 원혼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주었다. 그는 다시 지리산의 정상에 올라 광활하게 펼쳐진 산맥을 바라보았다. 산은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진실을 품고 있다가 결국엔 돌려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자의 책임감으로 이곳을 지켜나갈 것이다. 김민준 씨가 발견했던 신라시대 유물들은 모두 회수되어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유물들 옆에는 그것을 처음 발견한 김민준, 이서연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다. 역사학자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어 했던 그의 꿈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종을 울렸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1998년 지리산에서 사라진 노부부의 이야기는 그렇게 8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것은 지리산의 바람결에 실려 전해지는 하나의 슬픈 전설이 되었다. 시간은 진실을 흙 속에 묻을 수는 있지만 결코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부부가 나눴던 사랑과 그들이 가졌던 소박한 꿈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차가운 보물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유산으로 남았다. 이것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딸의 사랑과 한 레인저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8년 만에 밝혀진 진실, 지리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희의 다음 미스터리 탐사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